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블엠센터 이창환 영업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이한 게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신고가 나왔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좀 다릅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과 이유가 어제부로 포스코홀딩스가 역대급 공매도가 한번 쏟아졌고요. 이게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에코프로처럼 포스코홀딩스가 공매도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로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 소식이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 이 다 네 종목이 공매도에 집중돼서 이게 다 뚫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항복하는 게 아니냐, 오늘 사실상 항복을 선언하는 그런 장대 양목이 나온 게 아니냐고 볼 수도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좀 다른 게 올해 PBR 기준으로 이제 한 배가 67만 원 정도였는데 그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오늘 장중 뭐 76만 원 이렇게 갔었나요? 그 정도 갔을 텐데 PBR 한 배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철강주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이제 3일간 IR을 했거든요. 밸류데이를 해서 일부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이제 그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차 전지 소재 종목임을 알렸는데 아직도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포스코는 철강주기 때문에 PBR 한 배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퍼 뭐 3배, 4배 받았던 회사가 10배 받으면 비싸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습관적으로 공매도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진짜 새롭게 시작돼서 지금 2차 전지 공매도의 판이 단순하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맞아서 판이 커졌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굉장히 판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사실상 뭐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를 좀 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이고 실제로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뭐 적금을 깨서 들어온다거나 다른 ETF 해약해서 뭐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뭐 자동차주라든가 반도체 종목들 그런 종목들 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것들 매도해가지고 2차전 이제 특히 포스코홀딩스 살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곳곳에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매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몰아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빠졌으니까 좀 사고 더 사고 이렇게 좀 대기 매수세가 굉장하다고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를 했던 자금들이 다 큰손 자금들이 되게 많거든요. 강남 부자라든가 굉장히 자금력이 크신 분들 위주로 먼저 들어왔고 그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급등하니까 이제 포모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를 따라 살려고 하다 보는데 에코프로 그룹들을 사기에는 좀 뭐가 좀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딱 보니까 그래도 포스코홀딩스는 좀 이름을 들어봤고 좀 낯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좀 살만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포스코 HY 그 클레메탈을 통해서 이제 9월 달부터 리사이클링을 통한 이제 리튬 생산이 되거든요. 이제 그 리튬이라든가 그 니켈, 코발트 등이 이제 생산이 되는데 올해 연간 매출은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10월 달에 광산 리튬 공장 그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리튬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염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회사에서 7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 알려진 거는 80에서 90%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 광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한 55%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하니까 평균 70% 정도 보통 기대를 하는데 근데 그게 현실화되고 이익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면 내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제일 쓸 수 있겠죠. 지금 올해 에코프로의 주가가 포스코홀딩스가 내년에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은 9월부터 리튬 생산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선취매가 지금 세게 들어왔고요. 이거는 이미 다 전략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제 9월부터 생산이 되니까 그 전에 사전에 좀 사야 된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 이런 쪽이 세니까 그쪽으로 먼저 몰렸던 것이고 다가오니까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시발점이 이제 7월 12일 이제 밸류데이 했을 때부터 특히 홍콩 IR 이틀간 하고 7월 13, 14 이제 싱가포르 IR 하면서 이제 그 쇼커버링 본격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고가 나오고 PBR 한 배 도달하니까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철강주가 너무 비싸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공매도가 세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이 전쟁이 당분간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계속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공매도를 이겨내는지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 알기 때문에
뭐 어떤 악재라든가 뉴스라든가 뭐 그 하락이 나오더라도 버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저가 매수가 되고 포스코홀딩스는 국민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이라는 이벤트가 딱 있기 때문에 고메이더스한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MSCI 인덱스 펀드 자금이 들어오게 될 때 굉장히 수급적으로 불리한 상태고, 그리고 대체 물량 구하기가 어려운데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대체 물량 구하기가 좀 수월해요. 다른 거보다. 그래서 공격이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어저께까지 보면은 외국인 비중이 31%거든요. 이게 이제 52%부터 쭉 줄어들었고요. 31%면은 역대급으로 지금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사실 2차전지 소재주임이 외국인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하다 보면은 다시 50% 가지 않을까. 네, 다시 50%까지 채워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폭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투자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동참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를 사는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개인들의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화요일 방송에 아침에 이제 지금은 에코프로의 시간이지만 내년에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의 시대라고 말씀드린 게 꽤 긴 기간, 장기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서,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제 처음 2차전지 시작하신 분들은 ETF도 괜찮지만은 종목으로 굳이 뽑자면은 포스코 홀딩스 좀 늘릴 때, 빠질 때 좀 분할로 좀 장기간 좀 매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고요. 다른 종목들보다도 일단 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게 이제 배당도 주고, 누구나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 그게 아닌가 싶고,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거 비해서는 조금 밸류 부담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괜찮지만은 일단은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포스코 홀딩스 쪽을 좀 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표가 산정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회사에서 리튬 가격을 2030년도에 30달러로 계산했고요. 거기에 따른 매출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에는 한 40에서 50달러 정도 키로당 가격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리튬 가격이 지금 한 41달러대일 거예요. 지금 41달러, 2달러.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가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2025년부터는 리튬 수급이 좀 다르거든요. 수요 공급 그래프를 보면은 이미 이제 2022년부터 리튬에 대한 수요 공급이 수요가 넘어섰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공급이 지금 공급 과잉이어가지고, 그래서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고, 이제 2021년부터는 테슬라가 이제 판매가 많이 되면서 수요가 역전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2025년도에 일정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자동차 전기차 보급률이 2030년도에 50%?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고, 2032년도에 67%까지 얘기하는데, 2025년부터는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대규모로 이제 신차들을 대규모 출시를 하기 때문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광산 리튬이라든가 염호 리튬을 개발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정제 시설도 그만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수요를 똑같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쭉 올라가는데 공급 곡선은 올라가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부터는 수요가 월등히 이제 공급에 앞질러서 리튬 가격이 상당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보통인데, 포스코 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IR을 할 때 양극재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고, 리튬 가격도 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는 캐파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예측이라든가 그런 통계 자료 보고서를 활용해 보면은 밸류를 훨씬 높게 잡을 수 있고요. 증권사에서 목표까지 쭉 나왔는데 대부분 보니까 철강 애널들이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끼워 맞추기 목표까지 않나 싶고, 그나마 좀 그냥 합리적인 방법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밸류 얼마 정도 보고, 철강 산업이 영업이 계속 캐시카 역할을 하니까 철강 산업에 대한 밸류를 보고, 리튬이라든가 그런 소재 산업들 전체 리사이클링도 해서 그 사업의 가치,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해서 그걸 합산으로 하게 되면은 적정 밸류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컨셉으로 접근해 보시고,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처음에
이제 머니투데이 이게 3월 28일 첫 방송이거든요. 2년 만에 복귀 첫 방송인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얘기를 해서 그때 50만 원 얘기를 했고 5월 16일에는 좀 주가가 좀 빠져 39만 원대 좀 횡보하고 있어가지고 자리가 좀 좋아서 PBR 한 배 기준으로 67만 원 얘기한 거고요. 4월 18일 날은 이제 리튬 가격이 한 60달러 정도, 톤당 6만 달러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영업이익을 대략 50%인가 60%인가 주고 그리고 영업이익 배에서 30배 정도 주면은 향후에 그 캐파 기준으로 하면은 그것까지 밸류를 하게 되고 철강은 영업이익 한 5조 정도 나오니까 거기 한 8배 이렇게 그 줘서 합치게 되면 대략 한 224만 원 나오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그날 이제 에코프로 182만 원 얘기했던 날이라서 이제 그게 너무 파장이 커가지고 이거를 세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한 게 그러면은 이제 PBR 한 배 정도가 2023년 기준으로 PBR 한 배가 이제 67만 원인데 67만 원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서 파는 게 아니라 그때 리튬 사업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때 30만 원대니 39만 원이니까 그 67만 원 가면 대략 뭐 9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100% 수익 정도 될 건데 그게 가장 그 누구한테도 말하기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67만 원 말씀드렸고요. 이제 67만 원에서 안 팔았어요. 저도 그냥 가지고 있고 오늘 이제 그 좀 눌리면 좀 사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고객들한테는 좀 사셔라 이렇게 의견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냥 아직까지 뭐 매도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음극재 가치는 이번에 포스코 그 밸류데이 보면은 캐파가 쭉 나오거든요. 리튬 캐파 얼마, 양극재 캐파 얼마, 그 음극재 얼마, 뭐 실리콘 음극재 얼마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캐파 대비해서 매출액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극재 쪽은 부가가치가 좀 작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 캐파 기준으로 가격이 되게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뭐 밸류에이션 크게 줄 수는 없고 그냥 그 정도 있다 정도만 보시겠고요. 그리고 뭐 전구체 사업을 해서 내재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뭐 본격 생산된 건 아니지만은 내재화로 인한 밸류가 준다는 하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동의할 수 있냐는 데에서는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 실제 나오는 영업이익률 가지고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좀 매력적이었던 거는 다른 것보다 수주 잔고가 100조, 103조 정도 됐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양극재 캐파 100만 톤까지 하겠다. 요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기존의 캐파를 거의 60% 정도 증설을 얘기를 했으니까 대부분 이제 계약 특성상 7년에서 10년 장기 계약이고 바인딩 계약이 대부분이라서 그 달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서 원래 저는 이제 그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포스코 그룹 중에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매수만 하고 매도가 없이 끌고 가는 스타일인데 포스코 퓨처엠 좀 매매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퓨처엠을 이제 지난번에 40만 원대 처음 넘어갔을 때 그때 매도를 해서 다시 30만 원 조정 왔을 때 사고 또 37, 8만 원에 올라와서 뭐 매도한 다음에 다시 그걸 에코프로로 옮겼다가 그건 그냥 가져가고 다른 종목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100만 톤 이제 증설 발표하는 바람에 좀 다른 종목 좀 줄여서 잘못 가는 종목 좀 줄여가지고 퓨처 39만 원에 다시 사가지고 어제 차익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저는 계획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담을 생각입니다. 그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 아직도 사실 철강에 관한 매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완벽하게 이제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철강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도 2차 전지 소재 쪽 매출 비중이 60% 넘으니까 소재 기업인데 그 포스코 그룹 좀 묶어서 지금 공매 좀 들어오는데 100만 톤 캐파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거 끌고 가도 되거든요.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주력으로 가져가는 애들은 좀 끌고 가고 그래도 이제 좀 이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하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종목에서 유일하게 좀 매매를 하는 종목입니다. 네,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수요 공급의 그 보면은 이제 신차가 대거 나오기 때문에 수요는 급증하는데 이제 공급은 그만큼 따라질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근데 광산 개발과 그리고 정제 시설에 대한 시설을 늘리기가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히 리튬 가격은 장기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리튬 광산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리튬 컨버전 사업을 하거든요. 값싼 탄산 리튬을 가져다가 이제 뭐 수산화 리튬으로 고품질의 수산 리튬으로 이제 그 컨버전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35% 나왔고 작년 4분기 때 42% 나왔고 올해 1분기 때 29% 나왔는데 올해 2분기 때 얼마 나올지는 8월 2일 날 이제 IR 할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 뭐 30%대 영업이익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광산을 갖게 되면 영업이익이 좀 다릅니다. 아까 좀 설명드렸듯이 뭐 광산 같은 경우에는 한 55%, 염호 같은 경우에는 뭐 7, 80% 나오니까 뭐 90%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월등히 높죠. 이게 그 근거가 그 이제 호주 필바라 그 미네랄 같은 경우가 에비타 마진이 뭐 80%막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리벤트 같은 경우가 뭐 40%대 후반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글로벌 리튬 기업들이 작년에 평균 에비타 마진이 한 55%, 50%대 나왔고요. 올해도 그 이상 나올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산을 가지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돈 찍는 면허라고 말할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그 투자 가치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포스코피티엠은 양극재랑 전고체만 하지만은 포스코홀딩스는 그를 영위하면서 리튬 사업과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사업도 동사가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캐파도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하는 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되고 요게 이제 뭐 다른 이제 광물 그 사업도 뭐 니켈도 하고 뭐 흑연이라든가 등등 두루두루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가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밸류 그 가치가 있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게 리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리튬을 보고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에 대한 장기 우상향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 좀처럼 보기 힘든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다만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는 이제 더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만한 품질의 염호를 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산 쪽으로 늘리게 되면은 향후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50%대로 이제 한 50에서 60% 사이로 장기적으로는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광산 리튬과 염호 리튬을 둘 다 완공이 돼서 가동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70%대가 기대가 되니까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실화 됐을 때는 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그쪽으로 달라붙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 그게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부터는 내년도에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어서 지분율이 거의 30% 초반까지 31%까지 줄었는데 나중에 분명 50% 채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위치에 있지 않겠죠. 어쨌든 리튬 가격이 높을수록 좋고요. 너무 떨어지게 되면 어쨌든 그 연동해서 판매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륨이 좀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 높으면 연동돼서 판가 높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예를 들면은 뭐 7%가 같은 유지된다 그러면은 높으면은 그만큼의 영업이익의 규모가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같은 7%라도. 근데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매출 자체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같은 영업이익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리튬 가격은 어느 정도 적정선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시장에서 이제 현물가라 수입가가 달라요. 수입가가 훨씬 높고요. 그리고 또 양극재도 이론가가 있고 이제 실제 그 수입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론가보다 실제 이제 그 수입가가 훨씬 높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게 또 이유가 양극재가 수출되는 게 보통 두 가지인데 보통 바인딩 계약 그 장기 물량 계약 그 수출 계약이랑 스팟이 있어요. 스팟이 한 달짜리인데 이 스팟이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나타나는 거는 스팟 가격인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그보다 높은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물론 이 양극재 가격 그 리튬 가격 떨어지게 되면 광물 가격 떨어지게 되면은 양극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2021년도만 해도 그 양극재의 판가의 한 50% 정도가 이제 리튬이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 떨어진다, 그 양극재 가격 판가 떨어진 거에 우려가 니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코발트, 망간인데 니켈은 한 20% 정도 수준이고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코발트랑 망간은 한 자리 쓰니까 별 의미가 없고 니켈 가격이 많이 뭐 한 40% 떨어졌다 해도 실제 이론가로 영향 주는 건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리튬이에요. 리튬 가격이 얼마큼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양극재의 판가 영향이 있는데 그게 반드시
뭐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론가보다는 항상 실제가가 항상 높더라. 그리고 양극재 가격 그 현물가보다는 항상 우리가 그 수입 가격이 훨씬 높더라는 거 보면은 판가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 뭐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는 좀 기울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그 바인딩 계약의 대부분이라서 물량은 거의 다 이제 Q는 거의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보면 분기 실적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투자하잖아. 근데 지금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기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요.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선 투자하시는 분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분기 실적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기 뭐 분기 실적 물어보고 할 때 전혀 필요 없다라고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갑인지,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는 갑인 기업이 가장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 양극재 기업도 국내에는 탑 5개 업체가 있죠. LG화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5개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 회사는 우리나라는 3개 정도 있지만은 중국도 있고 뭐 유럽도 일부 있는 상황이고, 완성차 기업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이 전 세계 그 완성 기업들 탑 10 중에서 9개 기업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기업보다는 배터리가 더 값에 있고, 그리고 또 양극재를 구하려고 하면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은 받으려고 하면은 지금 뭐 재고가 없다고 하니까 나가는 대로 그냥 바로 다 팔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배터리 셀보다는 양극재 기업들이 훨씬 더 값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광물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리튬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리튬 업체가 최고 값이 있고, 그러면 영업이익률 보면 리튬 업체들이 압도적인 이유도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Q의 성장이 월등히 높아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라간 게 P의 상승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극재 가격이 갑자기 뭐 3천만 원대에서 갑자기 7천만 원까지 급등하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양극재 가격이 안정은 됐지만은 올해부터는 Q의 성장이 본격화가 되니까 이제 그 실적들이 찍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바이닝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은 거의 이제 확정 매출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영업이익률에 대한 변화는 있겠죠. 그리고 양극재 가격에 대한 것 때문에 물량은 Q는 확정이 되는데 P에 의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매출이 한 6배 늘었던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11배 정도 늘었는데 주가 빠졌어요, 에코프로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실적의 상승이 기울기 많고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실적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반영하는 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루어졌고, 원래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2022년도 매출이 한 2조 정도 받고요. 올해 4조 정도 컨센이었거든요. 실제로는 5조 4천억이 나왔고, 올해 이제 9조에서 10조 얘기가 나온 상황이니까 예상보다 2배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가 2배 가야죠. 결정타인 거는 올해 큰 변화, 큰 줄기가 3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중단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의 큰 이제 정책이 이제 IRA와 그 CRMA 요 2가지 법안 때문에 중국의 진출을 막았다는, 요게 좀 결정타가 된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핵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리튬 가격이 워낙 또 급등하다 보니까 리튬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됐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매출이 재작년에 400억대 매출에서 작년에 4천억이 넘었습니다. 거의 9배 정도,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죠. 실적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된 것이고, 2027년도에 8만 2천 톤 캐파에 대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산화 리튬 가격 곱하고, 그리고 환율 뭐 1250원, 1300원 곱해서 영업이익률 뭐 한 35% 주게 되면은 영업이익 나오고,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 배수 적용해서 그 가치랑, 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가 기타 자회사들이 가치가 있고, 또 이제 에코프로 BM은 여기서 이제 올해 19만 톤, 2027년도에 이제 77만 톤이니까 그 캐파 기준으로 해서 양극재 가격 뭐 5천만 원 기준으로 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6,500만 원 기준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뭐 6,500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양극재 에코프로 BM이 평균 영업이익률 3년 평균이 7.7% 정도 돼서 7% 정도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이후에는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로 인해서 리튬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적어도 8%에서 10%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제가 10% 잡은 적도 있고 한 8% 잡은 적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으면 8% 잡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까지 잡아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겠고, 그리고 작년에 15만 원 정도가 에코프로 비행 그 주가 상단이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증권사 컨센트에 비해서 영업이익 비해서 40배였고요. 지금 그 71만 톤 캐파를 2026년도에 조기 달성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전망이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6년도와 2027년도의 밸류를 동일하게 20배 주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에코프로비에 대한 적정 시가총액에다가, 그리고 이제 지분율 곱하고 또 이제 할인율은 뭐 30에서 50%까지 그 경우의 수를 뒀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게 돼서 나온 게 이제 4월 18일에 머니투데이에서 말씀드렸던 가격이 182만 원이 나왔던 것이고요. 제일 높게 말한 거는 뭐 242만 원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뭐 50달러인지 60달러인지 아니면 양극재가 6,500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이거 따라서 다 다르고요. 환율도 1,250원인지 뭐 1,300원이 따라서 밸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목표가를 딱 던진 게 아니라 방송은 그렇게 했던 방송들은 모두 다 그 밸류에이션 산정 과정을 다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그 이제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은 생각하면 더 많이 가고 빠진다고 생각하면 더 빠지는 게 주가인데, 밸류라는 게 이제 이게 뭐 당장 이게 뭐 올해 반영되는지 아니면 뭐 1년, 2년 걸지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런 걸 넘어서서 그 구매도로 인한 쇼커버링이 진행되고 굉장히 너무 심하게 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서 빨리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또 이벤트가 있는 거라서 현재 수급상의 이벤트가 MSCI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꽤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또 7월 달에는 2차전지 소재 ETF가 대거 상장되다 보니까 그 개인들이 ETF를 굉장히 많이 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수급들이 상당히 받쳐주는 여기에 있어서 국민도 입장에서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 특히 수급도 되게 불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상징적으로 150만 원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참 차익을 많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뭐 저희 고객 중에서는 차익하신 분이 없는데 보시면은 한 주도 매도 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차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견디고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냥 대응을 안 했던 이유가 800을 못 사거든요. 그 물량을 못 잡아요. 그만큼 그 수량을 판만큼의 물량을 못 잡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상 좀 단기 과열이고 단기 고점의 시그널들은 있었지만은 이거는 그냥 견뎌 나가자라는 생각에 그냥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지주사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게 그러니까 이제 순수 지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업 지주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사 에코프로 BM 올라가는데 지주사가 왜 올라가냐는 게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 비상장 자회사가 많잖아요, 에코프로가. 근데 그런 비상장 자회사가 이익을 다 내고 뭐 실적이 뭐 3배, 4배 막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장 섹터에서는 사업사보다 지주사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주가가. 역사적으로 그랬고요. 그 비상장 자회사들의 그 실적에 온전히 다 온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률이 7%대였는데 에코프로가 11%대였었어요, 작년에요. 이게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에코프로 AP 뭐 CNG 영업이익이 막 30%대 나오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이제 BEP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성장이 돼서 이제 상장까지 가는데, 이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전부 다 실적 다 잘 나와요. 나중에 분기 보고서 보시면은 수직 계열화가 다 됐는데 실적이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이 예전에만 해도요, 에코프로가 한 400억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조 얘기 나오니까 주가 그만큼 성장만큼 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사보다 지주사 매력이 없다, 이 얘기는 성장 산업의 속성을 잘 모르시는 거고요. 예전에 SK라든가 CJ 같은 경우도 그 회사 기업들이 잘 나갈 때는 지주사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SK 같은 경우 대표적 그 옛날 SK 글로벌일 때 아마 더 그렇게 했던 걸 기억하는데, SK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 지금은 그 자회사들이 다 안 좋으니까 빠진 거고, 카카오랑 비교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카카오 자회사들 실력이 다 안 좋아요. 적자고 상장할 때부터 이미 고밸류를 받았는데 그 고밸류를 뒷받침해주는 실적이 안 나고 성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면은 그러면은 같이 빠지는 게 마찬가지고요. 올해 상장 때문에 올해 주가 더 올랐었거든요. 상장 당시에는 자회사 상장할 때부터 주가 계속 올라가고 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상 이제 지나니까 실적 안 나오고, 그리고 임원들이 주식 팔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래서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면은 그 자금으로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양극재 기업들은 증설을 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정부 공자 증설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매출로 이어지고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카카오 그룹주도 상장하는 걸 보면은 그 상장해서 그게 성장으로 가지 않고 그게 이제 뭐 사모펀드라든가 아니면은 그 임원진들의 호주머니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렇게 직원들은 빚더미 않고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런 건 다르죠.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룹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돈방석에 앉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엉뚱한 비교인 것 같습니다. 그건. 같이 뭐 3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장에서 7조 넘게 거래되고 있고요. 이건 상장하면 무조건 청약해야죠. 청약하고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뭐 전구체 점유율 1등이고 네, 앞으로 증설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에코프로 BM 매출이고 압도 거의 다 그쪽인데 향후에 외부 판매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국내에서는 전구체 쪽에서는 탑티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전뭐 시총가 10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고요. 예, 안 되는 거고 테슬라도 이제 그게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재용 그 회장 만났다는 게 그 반도체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배터리 공급 얘기 가능성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지금 양산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빠른 게 LG에너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있고 테슬라의 원통 배터리는 지금 어쨌든 그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거고 이제 뭐 지금 아직까지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빠른 쪽에 SDI 쪽으로 물량 공급에 대한 좀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서 그 원통 배터리가 테슬라 사이버 트랙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파나소닉 또 안 나오고 자체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엔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야 되는데 또 그건 또 테슬라 원하는 분위기는 원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엔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이는 거는. 그러면은 투벤더를 본다 그러면은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삼성 SDI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기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이 일단 많고요. 테슬라에 납품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졌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구나라고 많이 알려져서 외국인 비중이 많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양극재 기업들은 외국인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전구체 내재화 때문에 이제 광물의 내재화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쇼크가 잘 나는 특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가장 약간 소외돼서 그래서 보통 같은 그 외국인들 비중이 많다는 얘기가 외국인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양극재를 자꾸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좋았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LNF도 해볼만 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에는 이제 LNF를 갖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아니면 에코프로 포스콜리스 이런 교체해드렸는데 지금부터 그냥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비율은 바뀐 게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어쨌든 지금은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이슈고 향후에 공매도가 최장 6개월까지도 금지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은 이전까지는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실제 이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코스닥 150이 빠지게 되고 코스피 200으로 재편이 되는까지 이게 시간만 잘 끌면 6개월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공매도를 못 친다는 거는 공매도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되게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포스코 DX가 가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LNF도 이런 관점에서는 좀 122선 찍고 돌렸으니까 충분히 저는 수급 이벤트를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양극재별 캐파가 있거든요. LNF도 이제 기본적으로 캐파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만 톤 정도 2027년도가 이렇게 있는데 LNF 캐파 기준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저평가 매력은 그나마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LNF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냉정한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LNF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도 되겠다, 버텨도 되겠다라고 의견 드리겠고 매수도 고민해 볼 만큼의 저평가 구간인 건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의 어떤 그
배터리 내재화가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관점 의견들이 있어서 좀 LNF 덜 가는 것도 있고, 특히 테슬라 의존도 너무 높였다. 거기도 뭐 의존을 많이 했다는 것들이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도 있어서 이 요인도 있는데, 또 하나가 단점이 뭐냐면은 LNF가 지금 범용 제품이 없어요. 그 NCM 811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90% 이상의 하이니켈 제품이 있다 보니까 범용 제품이 있는 포스코 퓨처엔과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이 안 나와요. 그래서 스팟 계약 위주로 최소 2년, 그러니까 2년 정도짜리로 나오지, 포스코 퓨처처럼 5년, 7년, 10년짜리 장기 계약이 나올 수 없는 니치 마켓에 들어가는 그런 양극재를 주로 하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범용 제품이 없다는 게 가장 약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별로 안 빠져서 그렇고요.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 매도한 게 100만 원에 매도한 게 마지막 매도했는데 그 위로 안 하다가 작년부터 좀 LG화학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1월 달에 타방송에서 이제 매수 의견들이 80만 원 목표가 달성이 됐고, 이번에는 이제 120만 원 제시해서 6월 달에 제시했었는데 지금은 165만 원 정도 말씀드리는 게 이익 추정이 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냐면은 내년도 추정 영업이익에 영업이익 비해서 10배에 그 지주사 할인율 40% 적용해가지고 115만 원, 81.6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적정 시가총액이. 그러면 그 50% 할인하면 95만 원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의견 드리고 있고요. 이제 순서가 이제 보면 이제 그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 별로 빠지지 않아서 좀 싸지는 않았어요. 이게 밸류가 많이 알려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평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덜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2배 이상 많이 올라갔는데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그게 반영됐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광물의 시대, 그리고 양극재의 중요성, 양극재가 왜 탑티어가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 많이 알려지고 교육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2차전 투자는 광물, 양극재 지주사, 양극재 중심으로 투자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컨센이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순서가 이제 리튬을 가진 이제 양극재 지주사, 그다음에 양극재, 그다음에 이제 셀 기업들이 이제 3순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컨센이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장비주라든가 어떤 그 부품주 같은 경우는 별도로 거기 스몰캡 쪽이니까 거기서 좋은 종목들은 각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있고, 굳이 따지면은 셀보다는 소재 장비 쪽이 좀 더 먼저이긴 합니다. 페베톨 사업은 그냥 에코프로랑 포스콜리스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회사 이제 그 에코프로 CNG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HY 클리메탈이 이제 페베톨 사업을 통해서 리튬, 코발트 이런 것들, 광물, 니켈 이런 것들 추출하니까 그 두 개만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그램에서 얘기한 게 그 리사이클은 양극재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사이클을 하는 이유가 재사용도 있고 재활용이 있는데,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자동차용으로 전기차용으로 들어갔던 게 다시 뭐 ESS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거고, 재활용을 통해서 광물을 추출한 이유가 그게 다시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제 광물 원료로 재활용돼서 이게 다시 양극재로 탄생하면서 그 부가가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폐배터리만 하는 회사들은 그냥 그거에 대한 마진만 가지고 가는 구조라서 부가가치가 크지 않고, 또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 대략 2030년도나 돼야지 한 2조 달러 정도 성장하고, 실제로 크게 성장하려게 되면 2030년도 이후에 대략 2050년도나 돼야지 산업이 크기 때문에 폐배터리만 보기에는 그 산업의 성장이라든가 그 속도 크기가 아직은 너무 빠릅니다. 이릅니다.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 음극재에 비해서 이제 전기 충전 시간을 짧게 하고 빨리 하고 급속 충전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 그 주행이 가능하도록 주행거리도 늘리는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CNT 도전제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는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도 실리콘 음극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가 두 가지 타입인데 그걸 둘 다 하는 게 포스코 홀딩스에서 하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쓰는 방식은 이제 주로 이제 그 테슬라의 모델 Y라든가 포르쉐 타이칸 정도만 들어가는데, 사실은 한 2년 전만 해도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했고 채택 비율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가지고 뭐 SKC 같은 경우도 그렇고
MK전자도 특허를 가지고 있고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는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요. 같이 쓰는 신인터 도전제 쪽에서의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동기세미께서 일부 좀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그만큼의 어떤 비슷한 게 진출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기술적인 우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적뿐만 아니라 기술 밸류도 좀 받는 게 나노 신소재인 것 같고 도전제 쪽에서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쪽은 지금 어쨌든 2년 전에 제가 타방송에서 대주인재료를 이제 한 4만 원대 있을 때 목표가 8만 원과 11만 원 제시했었는데 그게 단번에 갔었는데 그때 제시했던 영업이익 추정치를 훨씬 못 와요. 그 매출 시장이 성장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대주인재료는 좀 비쌉니다. 너무 비싸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대주인재료는 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장 미국 시장인데 작년에 이제 미국이 전기차 보급률이 5.8% 정도이고 올해 뭐 한 10% 되려나 뭐 예, 아직 좀 멀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 게임은 2025년부터인데 제가 이제 다만 생각하는 거는 성장의 기울기가 2025년 급하게 되지만은 그게 이제 한번 주가에 보면 반영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주가의 2차전지 주가 고점이 2026년도 정도는 한번 나올 것 같아서 밸류에이션 태블에서 보면은 일단 26년도가 대략 주가 꼭지로 나오거든요. 한번 1차 고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오고 나서는 다시 매수 기회가 될 건데 매도 타이밍이 대략 2025년도 말 정도가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에코프로비엠의 증설 사이클을 보면은 2027년도 이후에 그 증설 그 성장이 좀 완만해져. 왜냐면 2028년도 72만 톤이기 71에서 72고 100만 톤으로 2030년 100만 톤을 하더라도 양극재 캐파 기준으로는 성장이 좀 약간 기울기가 완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할인에 의해서 실적이 더 많이 나오더라도 목표 주가는 그 적정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027년도를 어느 정도 고점으로 보면은 그게 뭐 2년 3년 정도 선행한다 보면은 대략 2025년도는 2026년도 정도가 2차전지 쪽에서의 주가 기준의 1차 고점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의 성장은 2030년까지 계속 성장입니다. 성장이 그래서 투자는 그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상당 1차 고점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전 지금이 아니라 2025년도 말이나 이제 2026년도 초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은 그 사실 제가 그러니까 종목들 뭐 에코프로도 말씀드리고 포스콜린스 말씀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한 시점은 좀 뒤늦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이제 상당수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 몇 년 이상 뭐 2, 3년 이상 투자하셨고 아니면 연초에 이미 사가지고 수익률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타이밍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뭐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82만 원 갔다가 이제 60만 원대까지 빠지고 하는 과정이 2차 전지 종목이 약간 끝났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시장이 좀 팽배했었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그 당시 그분들의 선택이 맞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저는 그냥 용기를 드린 것 뿐이고요. 그 흘러가는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역풍을 굳이 바람을 역풍 맞으면서 갈 이유가 없고요. 흐름대로 산업의 성장의 흐름대로 투자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새로 뭔가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종목을 들여서 투자 매수를 해도요 흔들리세요. 오늘 같은 날은 고점 대비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팔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핵심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게 안 돼 있으시면은 사도 결국 손절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매수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좀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